우선 가볍게 현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크레딧 스위스 인수로 원래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있을 거다. 주식시장이 급락할 거다. 이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위기는 넘겼어요.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 인상, FOMC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죠. 뉴스에서 나오는 그대로 위기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스위스 1위인 UBS가 인수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1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했어요. 현재 크레딧 스위스 주가의 거의 9분의 1 정도, 이 정도 가격에 인수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을 했죠. 그래서 한 3배 정도, 32억 달러에 결국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크레딧 스위스 주가의 한 반토막 정도예요. 크레딧 스위스 주식을 22.48주 갖고 있으면 이 UBS 주식을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UBS의 주가가 17 스위스 프랑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걸 22.48주로 나누게 되면은 크레딧 스위스 주당 가치는 현재 0.75 스위스 프랑이죠.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1.86 스위스 프랑 정도에 거래되니까 뭐 거의 한 반토막 가격에 사실상 인수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최초에 언급했던 대로 10억 달러 인수됐다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 0.25 스위스 프랑 거의 뭐 9분의 1 정도 가격에 거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사실상 스위스의 두 번째 대형은행 하나가 부도가 났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원래 파산할 은행이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터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금 및 단기 투자 1339 스위스 프랑부터 총 자산, 총 부채 합하면 일반 은행하고 별반 크게 차이는 없죠. 그런데 대체 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파산을 했는지,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고,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대출을 해주고 그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반면에 이게 들어오는, 즉 우리들이 예금을 해서 맡기는 그 금리는 낮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죠. 그 차이를 먹는 게 이 상업은행들의 기본적인 이런 이익 구조예요. 또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또 하고 투자 활동을 하는 걸 더하면 순이자 마진이 되는데,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줘서 남게 되는 그 예대 마진이 가장 큰 수익원이죠. 근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결과 순이자 마진이 악화된 건데, 여기 장단기 스프레드와 순이자 마진, 요 노란색의 차트를 보면 거의 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건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 단기금리를 뺀 값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단기로 받는 건 우리들의 예금이고 장기로 꿔주는 건 채권이잖아요. 즉 장단기 스프레드가 높다 그러면은 그 사이 스프레드를 먹는 게 은행의 수익이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높을 때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높고 낮을 때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는 거, 너무 명확한 구조겠죠. 그런데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는 어떤 상태냐? 이 역전이 돼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죠.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아서 사실상 뭐 역마진까지는 아니지만 대출을 통한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미국 산업 및 상업 대출인데 대출까지 둔화되고 감소하고 있죠. 글로벌 상업은행 대부분이 앞으로 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크레딧 스위스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은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뭐 당연한 상황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은행이 먼저 죽겠냐, 부실한 은행 순서로 은행의 뱅크런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망하기 전에. 그래서 부실 은행 순서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스위스였다는 거죠.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사실상 부도가 났는데 후폭풍은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22조 약 470억 원 정도의 신종 자본증권을 크레딧 스위스가 이 정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하는 회사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생존 불가능한 시점이다. 즉 은행이 살아나기 힘든 시점, 공적 자금 또는 유사한 지원 없이 독자적인 은행 혼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이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즉 신종 자본증권으로 은행에 투자된 이런 자금들은 사실상 뭐 전액 손실,
한마디로 휴지 처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조 470억 원어치 신종 자본증권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 사태의 후폭풍이 당연히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에 투자했던 개인이나 아니면 기관들, 회사들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그 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국민연금이 하필이면 크레딧 스위스 채권을 1459억 원이나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 이게 뭐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신종 자본증권에 투자가 된 건지 뭐에 투자가 된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만약에 신종 자본증권에 투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다 날린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죠. 국민연금이 890조 원 정도를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59억 원 정도 혹시라도 날렸다 그래도 큰 돈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이게 혈세잖아요. 혈세가 1359억 원 날렸는데 이게 보통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또 하필 2022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를 냈어요. 안 그래도 손실도 났고 설립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은 5.11%밖에 못 냈죠. 또 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초라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겠냐. 연금이 고갈되는 마당에 수익률이 이러고 여기다가 8.22 손해에다가 요번에 또 1359억 원 날렸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국민적 공분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상황이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딱 봐도 어떤가요? 지금 위기가 전부 끝나고 이제 주가 상승만 남은 그런 상황 같으신가요? 딱 봐도 아니죠. 뭔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게 흥미진진한 뉴스들이 자꾸 터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에 정신을 팔리면 큰 흐름을 놓칩니다. 잘못하면은 위기 다 끝나고 이제 주가 상승만 남았다 막 유튜브 이런 거 잘못 보고 그냥 나 이제 질러야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 왜냐? 이 그림이 뭐냐면은 미국의 실물 경제, 이게 미국 실물 경제가 사실상 우리나라 실물 경제랑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GDP 성장률로 실물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데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낮아지거나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거 뭐 죽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검은색이고 빨간색이 미국 주식시장의 전년 대비 상승률인데 장기적으로 거의 뭐 유사하게 미국 GDP 성장률과 주가 움직임은 유사합니다. GDP 성장률은 한 분기 정도 늦게 발표가 되죠. 집계가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대략적으로 한두 분기 정도 앞서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표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약 1, 2분기 이후에 실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가 투자 시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 3월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자료 요거를 함께 보면서 실물 경제가 뭐 한 1, 2분기 내에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큰 흐름을 보는 투자겠죠. 자,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이번 소매 판매 자료입니다. 이게 사실상 뭐 어드밴스드 리테일 세일이라서 사전 소매 판매 자료긴 한데 그 표본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확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볼 게 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뭐 거의 수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다. 요걸 확인해야 돼요. 지난 1990년대도 그렇고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그리고 2000년대 한 10년간 각도도 45도, 그리고 2010년 이후에 2020년까지도 이렇게 한 45도로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을 해왔다면 코로나 이후에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이렇게 올라왔죠. 원래 이렇게 성장해야 될 걸 단박에 그냥 올라왔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더 또 올라와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게 가구 및 집수리 관련 이런 소매 판매점의 매출이에요. 여기 보시면 확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튀어오릅니다. 이 정도 구간 올라오려고 그러면 과거에도 거의 뭐 이게 기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서 이렇게 튀어 올라올 정도를 이렇게 한순간에 튀어 올랐다.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코로나 때 집콕 생활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평소라면 진짜 못해도 뭐 4년, 5년, 뭐 7년 이렇게 걸릴 이럴 소비가 한 번에 사람들이 다 가구 및 집수리 이런 것들을 집에서 워낙 오랜 생활을 해야 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소비가 한꺼번에 다 튀어 올랐어요. 이게 뭐 가구 이런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면 꽤 오래 안 바꾸죠. 그런 소비가 굉장히 빨리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및 부품 소매 판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같으면 2000년대도 그렇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올 수 이런 없는, 요 정도 올라오는데 몇 년 걸렸죠.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요 정도 올라오는데 거의 한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실상 이게 바닥에서 튀어 올라온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높은 건데 뭐 요쯤이 정상이다 생각하고 올라오면 그 정도 올라오는데 한 2년밖에 안 걸려서 이렇게 빠르게 튀어 올랐다는 거죠. 왜 그렇죠? 코로나로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수급도 안 좋은데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꿨어요. 최근까지도 많이 바꿔서 이렇게 확 튀어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기타 자파부터 전체 소매 판매는 어떠냐? 똑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에 지난 한 10년 동안 이뤘던 이런 소비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라서 많이 급하게 또 돈이 많이 풀리니까 풀렸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서도 또 큰 폭으로 이렇게 기타 자파 소매 판매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품에 대한 지금 뭐 내구재 같은 가구, 가전,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소매 판매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가 지금 경제를 지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되는데요. 제품들 있죠? 상품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 한꺼번에 소비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될 기간이 원래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끌어다 쓰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한 1, 2분기 내에 실물 경기가 급격하게 회복이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죠. 자동차, 가구, 가전 등 이런 내구재를 너무 한 1, 2년 내에 급격하게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바꿨어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서 할부 금리가 뭐 좀 내려간대요. 그럼 여러분 금리도 내렸는데 한 대 더 뽑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차 바꿨는데? 아니죠. 또는 뭐 신차로 교체하실 겁니까? 안 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자동차부터 해서 뭐 가전, 가구 소비가 이게 주춤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돈 생기면 그걸로 여행 못 간 거 가거나 외식을 하지.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개인 소비 지출인데 상품 소비는 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잘 소비를 많이 안 합니다. 반면에 서비스 소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규모가. 이게 바로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뭐 소비가 갑자기 증가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안 들죠.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할 때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어느 한쪽만 올라간다고 그게 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 모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에 주식시장도 빠르게 올라가고 경기도 회복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상품 소비, 제품 소비는 점점 꺾이고 있고 서비스 소비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경제를 지탱해주는 정도는 돼도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죠. 1, 2분기 내 상품 소비 급증도 어렵고 서비스 경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은 좋지만 점점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너무 불확실합니다. 여기에 요번에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부실 은행들이 앞으로 다 구조조정이 될 거예요. 이익이 악화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일자리 잃기 시작하고 자, 그렇게 되면 서비스 소비도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단편적인 악재 하나가 소멸됐다고 그때부터 경제가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큰 흐름을 놓친다는 거죠. 생업이 있어서 뭐 단기 트레이딩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샀다 팔았다 자,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때 투자해야지 수익을 보고 이게 나빠질 때 이럴 때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과거에 이렇게 밑창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뭐 향후 1, 2분기 내에도 뭐 상품 서비스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S&P 500이 차트인데 올해 뭐 반등장이 펼쳐졌다 어쩌나 막 이래도 2023년 보면 겨우 요거예요. 요거. 종목빛 장세가 나타나서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떤 종목들은 거의 안 오르고 떨어지기도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요 작은 등락 요거 하나입니다. 실물 경제를 벗어나서 주식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해야 그래야지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러다 보면 거기 속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